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정부가 30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의결했습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우려합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때 30조 원 추경을 공약했었습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이달 말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조은석 특검이 김 피고인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풀려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도직입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주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후에는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강행군을 이어간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70대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은 회담까지 현장에서 성사시키면서 잠도 거의 못 잤고요.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에는 코피를 쏟았다고 합니다. 다른 참모진들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은 피로를 호소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선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무수석이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당시에 흔쾌히 수락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는 6월 22일 12시 이번 오는 일요일이 되겠네요. 일요일에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그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게 여야 대표들, 지도부와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었죠. 정치권에서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그게 중단이 됐었고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딱 한 번 당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말았죠. 그리고 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권 교체가 됐는데요. 저는 저런 모습이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늘 여당 혹은 대통령에게 바라던 바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과거에 해왔던 어떤 관례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월 4일 날 취임 선서
직후에 바로 오찬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하면서 비빔밥 오찬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전화 자주 드리겠다, 자주 뵙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어진 취임 12일 만에 G7 해외 첫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곧바로 여야 대표들과 함께 성과를 보고하고 또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니까 G7의 성과만 보고하겠습니까? 다른 일도 함께 논의하면서 그런 자리를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협치이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도 굉장히 반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야당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여야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자주 정치권 지도자들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소통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죠.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 보는 것은 이번에 초청한 대상이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3명만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뭐 오찬을 하거나 만찬하고 부를 때는 뭐 한 10명 이상씩 불러가지고 예. 삥 둘러 앉아서 사실 뭐 정신도 없고 소란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핵심 당에 있는 분들 지도부를 3명만 불렀다는 것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는 분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한다 그러면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까지 부르면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콕 찍어서 3분만 불렀다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의제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G7 정상회담 갔다 왔기 때문에 순방의 그 사례들과 성과들도 좀 설명을 좀 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요구할 것, 요청할 것, 또 문제 제기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야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제가 없는 사이에 고생하셨다라고 오늘 뗐고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당부도 하나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이제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경계하자는 발언이고요. 가끔 그런 흔적이 보인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 이거 기업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인데 국민들 시각으로 봐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뭐 규제적 행정도 있고 시혜적 행정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시혜적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나 그 공공기관이 공급자 역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 일종의 이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그 부처 입장에서 이른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어떤 계획을 짠다든지 정책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악의가 아니더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언급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힘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야, 여태까지 그냥 뭐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그 항시 이렇게 해온 대로 관례대로 해오던 거를 다시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뭐 어떤 받는 데 있어의 불편함 아니면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를 공급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다 보면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확실히 일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민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민원의 총량은 좀 줄이자 라면서 성남시장 때 일화를 언급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뭐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한 이만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 다 이제 해소된 거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민원을 진지하게 대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국민들이 저 발언 어떻게 느낄 거라고 보세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방 행정을 담당했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행정 경험이 좀 짧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12년 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 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다운 모습을 저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발언,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잘 대처해달라라는 이런 좋은 말씀에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로 지시한 것이 행정 일선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구호뿐인 외침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고요. 실제로 본인 얘기대로 자기 취임 때는 민원이 이렇게 많다가 퇴임을 앞두고는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눈에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뭔가 대통령 보기에 문제가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뭔가 안 돌아갔다거나 그 민원이나 국민의 시각에서 이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나 탁상 행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장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오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피드백이 없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만한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총량을 줄이자는 것은 결국엔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들이 이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을 가지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적어도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무회의가 2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에 끝났다고 하네요.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역시나 오늘 제일 큰 뉴스는 추경인 것 같아요. 추경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첫 추경 규모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핵심 요소 두 가지 경기 진작과 국민들의 공평한 혜택을 언급을 했네요. 일단 규모부터 따져보죠. 뭐 대충 한 30조 안팎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든 보편적으로 지급하든 저 정도 예산은 여야가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미 이제 10조 가까이는 이미 1차 추경으로 통과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20조 2천억 원의 새로운 추경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가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총 30조가 준비가 돼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제 지급 방식을 놓고 아마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워낙 지금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정의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건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 지급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방식으로 그냥 모든 국민에게 다 똑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방식으로 필요한 계층과 필요한 영역과 필요한 분야에 더 두텁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넘어오는 안을 보면 그 두 개를 좀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보편 지급의 명색을 갖추되 또 차별화해서 또 선별 지급을 하는 네. 것으로 해놔서 저는 뭐 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이게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서 이러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와 동기를 분명히 동의하면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제로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30조 5천억 정도의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세출 추경은 20조가 조금 넘는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작년에 예산안을 짤 때보다 세수가 줄어서 세입 경정이 10조가 조금 넘으니까 앞서서 먼저 추경을 했던 13조하고 합치면 대략 지출이 늘어난 부분은 3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어떤 이런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는 반대도 있고 뭐 찬성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1, 4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바닥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하신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될 때라는 게 지금 민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글쎄 비유를 하자면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스테로이드제 투약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추경을 통과시켜서 집행까지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체 취지나 시기는 예. 대체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국민에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을 일단 더 두텁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전 국민을 지급하는 그런 좀 복합적인 방식을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계속해 온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창용 총재가 필요하다. 추경도 지금 뭐 당시 여당에서 한 12조 정도만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한 20조쯤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 변동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네.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후보 시절에 계속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에 다른 외국에서는 국가 부채가 다 늘어나서 어떻게 국민들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바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과 가계 부채는 굉장히 늘어나서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경기 진작하고 민생회복에 온기를 좀 돌게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비상경제 TF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대표 시절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정부 세수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금 절충안을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특히 당시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1차, 2차 집행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빨리 속도감 있게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찰이 전직 대통령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을 해서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요구를 불응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그 의견서를 냈었거든요. 특검과 체포영장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돼서 지금 하기로 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면 예. 지금은 특검이 임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체포영장을 들고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있는 곳, 뭐 주로 지금 사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서 신병을 확보해서 오면 기본적으로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재구속이 되겠죠. 예. 1월 하순에 구속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 이번의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발부됐던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건으로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특검이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체포가 될 것이고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입니다. 일단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되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상위는 10%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당시 대통령 후보도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추경이 편성됐었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추경을 써야 하느냐 여기엔 방법론적인 좀 차이는 있었던 거죠. 우리 당은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경기 회복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좀 선별 지원 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 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정이 벌써부터 이런 안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우리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민생 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주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째 주기는 또 쉽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민생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년에 지방선거 6월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민생 지원금 얘기를 하면 그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지금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400조 원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만 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다. 다른 국가 대비 낮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특수성, 뭐 통일에 대한 대비라든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상승과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집착과 목리를 그만 부려라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조금만 더 따져보죠.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의 급증을 우려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30조 원 추경을 공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공약을 실현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30조 규모는 우리 김문수 당시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예. 했던 것이고 지금의 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균형 재정 문제죠.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지금 정관계 대변인이 설명을 잘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항상 있는 거예요. 돈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확 풀었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야당으로서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균형 재정은 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G7이나 뭐 G20 나라들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적은 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빚은 적는 게 좋습니다. 빚을 마냥 늘려서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재정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을 가지고 재정이라는 게 뭐 끝없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정의 건정성을 맞춘다는 그 원칙 하에서 이 재정의 확장성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무슨 또 목리를 부린다, 발목 잡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예.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와서 심의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으라고 야당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차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일단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추경 규모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한 해에 50조 원 이상씩 세수 결손을 윤석열 정부에서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수 결손, 그러니까 예정됐던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건 뭐 국채를 발행하든 또 빚을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가 더 심화되면서 줄어드는 세수로 인한 증가분의 국가 채무가 더 큰 액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리고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세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이 정도 추경 갖고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 4분기에는 아직 통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급박한 추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내년 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김유정 정강재 위원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글쎄 0.1 네, 먼저 하시죠. 네. 저요? 대략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치가 연간 2% 정도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0.1%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연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중동의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다양한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온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히 지금 뭐 재작년만 해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이 넘고 또 자영업자 대출금리 연체하는 비율이 뭐 11%가 넘어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그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회복은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미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염려한 바대로 내년 물가 상승률의 0.1% 정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빨리 실제로 그 실행하는 것 지금 그게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요즘 주요 상권 다녀보면 임대라고 붙여져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명 6일 만에 기소이자 3대 특검을 통틀어서 첫 번째 기소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의 의미를 석방 차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딱 일주일 뒤에 종료가 되는데요.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 또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김 전 장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기소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당일에 기소를 하면서 3대 특검 전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뉴스는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조은석 내란 수사 특별 검사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불법 기소냐 아니냐 이거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을 최장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임명돼서 지금 아직 20일이 안 지났죠. 그리고 나서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고 공판 관여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불법이다라는 것은 아마 과거에 있었던 특검법을 생각하고 불법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특검은 개별 특검 법률 안에 따라서 각기 이제 임명되고 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법에는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닌 것이고 이미 임명이 된 조은석 특검이 특별 검사로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법률가의 시각으로 불법 기소는 말이 안 된다. 불법 기소라는 주장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특검법 자체의 독자적인 법이 지금 통과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조문에 준비 기간이라도 중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예. 사건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공소 제기해서 추가로 다른 지금 혐의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하고 공무집행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불법 기소라고 정치적 주장은 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법에 따른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이 자초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보석 신청을 했다가 몇 번 자기가 취하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구속 만료일 전에 보석을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보석 싫다 안 나간다 하면서 사실은 보석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마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속하게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로 아마 때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내란 특검법 10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뭐하러 버텼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러니까요. 저는 잔꾀 부리다가 제ቄ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월 26일 날 구속 만료가 되면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내가 다닐 수 있다. 마치 내란 수괴 윤석열 씨처럼
반바지 입고 자유롭게 다니는 생활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월 16일 날 조건부 보석을 저는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뭔가 신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이 저는 다시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거부한 데다가 며칠만 버티면 나는 정말 자유를 얻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어라는 꿈을 꿨을 텐데 오히려 잔꾀 부리다가 다시 그냥 구속기간 바로 연장되는 추가 기소된 건으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계속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 6월 26일이거든요.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 전에 일단 추가 기소가 됐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꽤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오전에 밝혔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재구속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 조치만 놓고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6월 26일 구속 만기가 있기 전에 추가 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어쩌면 그 김용현 국방장관은 영어의 몸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그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이 진행될수록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상황은 굉장히 곤궁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추가 기소 소식을 들으면서 특검에서 이제 추가 기소한 거잖아요. 검찰은 왜 안 했을까 그동안? 특검이 판단했을 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찰도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상 그 전에 주요 사건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1심의 경우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중에 그런 구속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몇 년씩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6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별도 사건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 별도 사건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다 선택을 해왔습니다. 예. 주요 사건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재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참 검사 출신인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짧게만 네. 이것도 확인해 주시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추가로 된다면 6개월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받습니다. 2달 단위로요. 기간을. 예. 자, 검찰은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이제 근데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 재판을 받고 있고 6개월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경우에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는 별건 수사 비슷한 또 그 관례 같은 게 있어서 예. 이례적인 경우인 건 맞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검찰이 조금 더 성실하게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무리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특검이 서로 이제 출범해서 하기 때문에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어서 아마 그쪽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선의 네. 해석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특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해보고 싶은데 일단 일정만 쭉 보면 12일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17일에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사에 들어갔고 구속
기소를 했죠.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빠릅니까? 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특검에서 뭐 더 나올 게 있겠나? 아니 그렇다면 왜 본인은 특검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예. 특검 수용해서 빨리빨리 해도 더 나올 거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더더군다나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 개의 특검이 동시다발로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집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특검끼리도 상당한 견제도 있을 것이고 경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경찰에서 오늘 3차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 그러면서 동시에 특검과 의논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병 확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언권 정광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특검이 발효된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빨리 추진하면서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빨리빨리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시간을 뭐 조정하는 것은 예.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야당으로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정치 보복적 성격의 특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특검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와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저는 내각을 통괄하는 총참모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간 호흡을 맞춰왔고 철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재명 정부 탄생의 상징 같은 분입니다. 동시에 닷새 뒤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야당에서는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을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선 다음 날 인터뷰를 요청을 네. 드렸었는데 대선 다음 날 후보자가 되셔서 원래는 뵙지 못했습니다. 생각 못했기 때문에 예, 해야 되겠다. 대선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지명을 받는 바람에 그러고 나면은 그 직후에 이렇게 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 그때 갑자기 취소했는데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날짜 세보니까 오늘 16일 됐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밝아진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펴지셨고 당장 시장 뭐 증시 같은데 표가 나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반대편에서 역으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착시 현상. 그러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정권 바뀌니까 금방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걱정될 만큼 증시가 좋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 점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래 우리가
다시 마음 먹으면 풀어질 수 있지 하는 그런 좀 밝음이 우리 사회에 깃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예.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예. 첫 정상 외교 일정 마무리해서 새벽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성과를 꼽는다면요? 눈이 녹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번에 정상들을 만난 것을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만 계시지 전 정부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고 대통령실만 그것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굉장히 불 아직 확실하게 시작한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못 만났지만 기본적인 어떤 관계 형성은 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빚이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 정상들을 다 만나셨는데 일종의 저는 바라보면서 자신감이 우리 국민에게도 또 대통령에게도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래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마음도 한국이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눈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우리 한국의 이제 복원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주목했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저희가 잘 아직 모르는데 큰 행사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계 정치학회가 있거든요. 예. 그 굉장히 큰 행사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 전 세계의 정치학계와 정치학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때 세계가 바라보고 궁금해하고 있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어떤 화두와 담론이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발신되고 타전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민을 아마 벌써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고 그렇게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네.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모두가 다시 이제 강하게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총참모장 역할을 하겠다. 그동안 다른 정부들 보면 총리가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인식도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사실 총리를 하게 될 줄 몰라서 예. 이번에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첫째겠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예.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철학. 근데 대통령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명이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와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큰 가이드라인 위에서 행정부를 통할하고 조율하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예. 총참모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치의 중심,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원래 개헌 문제가 나올 때도 이른바 책임 총리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으면서 그러나 참모 중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총리가 제일 또 중심적인 예.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모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또 참모들 사이에서 조율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는 저는 대통령님하고 뭐 연배나 또는 학번이라는 것이 같지만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당에서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 총선 상황실장,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일을 쭉 하면서 예. 철학의 결을 같이 하고 시대 정신을 같이 토론하고 합을 맞춰왔고 일하는 스타일과 어떤 경험을 쌓아와서 비교적 이렇게 콩하면 척하는 정도의 알아서 할 거라고 또 반드시 말씀드릴 걸 드리는 그런 훈련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런 점에서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는 정도는 제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은 제 몫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워낙 호흡을 많이 오랫동안 맞춰왔으니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요.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의 탄생 이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한반도 평화 국면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아니 다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첫째는 예, 어느 정부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한반도는 평화 국면으로 가야죠. 예, 둘째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도 평화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죠. 네, 그것을 못 해온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최근까지는 큰 거창한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쟁을 하는 상대방 사이에서조차 있었던 한라인이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도, 의도가 어떤지 정도는 알아야 더 이상 사고가 안 나는 것인데, 예, 지금은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최근의 진전을 보면 가령 대북 전단을 절제하고 대북 방송을 절제해서 저쪽에서도 더 이상 자극을 안 하니까 당장 강화도에 계신 주민들이 좀 살만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더 자극하는 정도는 막는 최소한의 출발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나요? 국회 국방위에 접경 지역 주민들 와서 무릎 꿇고 또 눈물 네, 흘리면서 네.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읍소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16일 월요일입니다. 경제 민생 부처 보고 받았습니다. 야당의 수석,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식 지명, 그러니까 취임한 후보자 이전의 후보자 상태여서 예,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학습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부처들이 운영돼 왔는지 좀 경청 알 필요가 있고, 예. 그러나 동시에 더구나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개인으로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현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예, 경청이라고 제가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표현은. 야당 수석 최고위원의 신분으로서 바라봤던 정부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 갖는 국가에 대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공직자들을 만나면서 더 느끼고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결국은 다시 뛰어야 되는데 국가가 다시 뛰는 핵심은 공직자들이 다시 뛰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내란 직후에 군사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거를 실제화하지 않는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이행이 다 합쳐서 그야말로 선을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한 사람들도 상을 줘야 할 정도다라고 예. 하는 문제 제기를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표 시절에.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방어벽이, 심리적 방어벽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신의 연장선에서 보면 저는 악의와 자의와 본의로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우리 공직사회에 어쩔 수 없이 다들 나도 사실은 이 내란 할 때 우리 상관이 좀 관련돼 있었는데 이런 찜찜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전 빨리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님도 이미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전 정부의 강요들을 함께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밥 먹으면서. 예. 똑같은 마음인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공직사회의 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일종의 응원단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닷새 정도 남았네요. 첫 번째, 칭화대 석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요지는 2008년부터 민당 최고위원을 했는데 어떻게 칭화대에서 수업을 듣고 석사학위까지 획득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저희도 사실 그 내용만 딱 들었을 때는
아 그렇네? 라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자료로 네,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JTBC에 처음으로 따끈따끈하게 공개가 된 셈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중국을 많이 오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때만 해도 뭐 학생운동하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쭉 가방끈을 늘리게 됐는데 저 기간이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동시에 예. 칭화대 학위를 같이 한 때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저거 내놔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요일인가 하여간 아마 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가셔서 없지 않냐, 뭐 잘못된 거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내친 김에 예. JTBC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게 예. 날짜를 보면 2007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어를 하고 그다음에 본 학기 2학기짜리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서 중법의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걸 하는 사람이 해외에 가서 LLM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1년짜리를 하죠. 그것인데 그거를 첫 학기를 하고 사실은 2학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2학기째 검찰들이 또 저를 2번째 표적사정에서 한 학기를 공치고 예. 그 다음 학기까지 해서 마무리한 그때의 기록이 쭉 있습니다. 2008년 그 사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거의 일주일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니까 갔다 오는 예. 지금 월수 예, 자료가 금- 좀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월수금 회의가 있거든요. 그 최고 회의가. 네, 제가 저 날짜를 한 번씩 확인해 봤거든요. 2009년 4월 6일에 한국을 떠서 중국으로 갔고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날짜가 2009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 날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가서 또 목요일에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가서 목요일에 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주는 월요일에 가서 화요일 날 바로 돌아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 회의는 월수금, 예. 수업은 통상 화목 음. 이렇게 되니까 일주일에 최고위원 회의를 꼭 가야 되지는 않는 날 하루를 빼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수업을 하고 가서 수업을 다 하고 또 오는 뭐 이런 거를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한번 빠지더라도 그렇죠, 예, 예. 화목 수업을 듣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일 최고회의를 꼭 해야 될 때는 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쭉 세 보니까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39번, 네. 39번 중국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론 칭화대 입학하기 전에도 다녀온 기록까지 지금 전체를 뽑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이제, 네, 지금 아마 문제시 하시는 저 칭화대 1년 석사 과정이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미국 변호사 하기 전에 뉴저지 주립대 로스쿨 3년 과정 JD라고 하는 법무박사 과정과 겹치는 거거든요. 그 3년 과정의 1년을 소위 스터디 어브로드라고 해서 해외에서의 수업을 인정받는 것인데 통상은 아마 방학을 이용해서 한 두 과목 정도로 인정해 주는데 제 경우에는 6과목을 미국의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받아서 네. 저 과목 전체를 인정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칭화대 입학은 2007년도고 석사 과정 필수 과목 수강이나 이런 것들을 2009년에 집중적으로 네네. 하신 건가요? 7년 저도 기억을 연도별로는 못 하는데 예. 어쨌든 2학기를 온전히 마친 거고 한 학기에는 아마 그 중국어 과정이 좀 있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검찰이 저를 공격했을 때 결국 그 학기를 한번 포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포기할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시 마음을 먹고 그 다음 학기까지 해서 중국 학기도 마치고 미국 로스쿨도 마치고 결국은 미국 변호사 시험까지 봤습니다. 예. 자, 이 출입국 기록은 원자료까지 다 남아 있을 것이고 뭐 정부에도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그럼요. 기록들이 거기서 있을 텐데. 저도 거기서 받은 겁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가서 요청하시면 저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몽땅해서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애를 써서 저렇게 예. 중국 걸 추려서 예. 드렸습니다. 지금 드릴 보면 겁니다. 출국
편명, 그러니까 항공기를 어떤 항공기를 타고 갔는지까지 정리가 되어 네네, 있는데 CA로 돼 있습니다. CA는 중국 국제항공. 차이나 에어라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렇게 많이 다니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항공료는 또 무슨 돈으로 한 것이냐 예, 라고 맞습니다.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보통 오전에 첫 비행기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이제 그때 저항이 처음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취향이 네, 맞는 그런 예.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오전에 제가 탄 비행기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막 누워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얘기해가지고 좀 막 10번, 20번 이렇게 사면은 좀 미안한데 이게 앞으로 비행기 타는 요령인데요. 예. 굉장히 싸게 싸게요. 한 번에 진짜 몇만 원씩 이렇게 아, 그랬던 몇만 걸 원짜리. 그렇게 기억했던 예. 것 그런 거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저 자료가 이제 공개된다면 항공료는 또 그렇다 치고 네. 숙박료는 어떻게 했냐? 예, 자꾸 오늘 뭐 돈 문제를 말씀드려서 네,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참 워낙 제가- 지금 돈 얘기가 많이 네, 나와서요. 민망한데요. 청와대 앞에 가면요. 숙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봐서 그 중에 제일 조금 좀 후진데 제가 살아 가가지고 제가 그 지배인하고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일주일에 수업회를 한 2번 이렇게 와서 한 경우에 따라는 2박이나 3박을 한다. 예. 한 달로 치면 몇 번이냐? 10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 소위 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말은 호텔이지만 좀 큰 여관 같은 건데 하루에 뭐 2만 원, 3만 원 우리 돈으로 그때만 해도 예. 그때는 중국 자전거 10,000원이면 살 때니까요. 저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사실 제가 저 때 쓴 돈이 예. 종합해 보면 비행기 값,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식비 해도 예. 그냥 저는 보통 그때 일반 대학생들, 유학생보다 제가 돈을 훨씬 적게 쓴 것 같아요. 그 보통 대학생들이 묵는 집보다 적은 싼 데서 살았고 싼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이 미국에서 저 1년을 보냈었다면 썼을 비용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위를 마칠 수 있었어요. 예. 저 자료는 청문회 때도 공개가 되겠죠? 이거 이미 이제 오늘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원자료를 다 제출할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쟁점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여러 주장들인데 채무입니다. 채무. 지금 서로 다른 금액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보도도 되고 주장에도 헷갈리실 등장하고 겁니다. 해서 좀 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추징금 규모부터 정리를 할게요. 2002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추징금 2억 원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 사건은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맞나요? 네, 세 개를 합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 추징금이 그러면 9억 2천만 원이 네. 되네요. 2002년 추징금 2억 원은 언제 어떻게 납부를 다 하시게 된 겁니까? 그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몇 년 있다 검찰에서 불러서 갔더니 어떤 기업에서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뭔 얘기인가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때는 기업에서 중앙당을 후원하던 때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같이 큰 선거에는 중앙당에서 후보를 지원하던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법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에 요청해서 가져온 거고 예. 저는 그런가 했고 당연히 당에서 영수증을 만들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선자금 노무현 대통령님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있었던 때에 검찰이 해당 대기업의 회장을 불러서 김민석이 거를 불어라. 안 그러면 안 내보내준다 하니까 그분이 이 사람이 자기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생긴 사건인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 대기업의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사실 당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대체 누가 이걸 달라고 했냐.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있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예. 영수증 미처리를 후보에게 책임을 물은 매우 드문 사건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제가 당시 검사한테 이런 것도 제가 추징금 내야 되냐고 물었는데 딱 걸리더라고요. 생돈을 예. 내야 되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전세금을 털어서 냈습니다. 예. 전세금으로 대체로 까가지고 마련하셨- 해야지 뭐 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책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책도 인터뷰한다고 다 봤는데 예. 주로 정치자금 그 2002년 사건에서는 네. 전세금 일부와 주변의 도움을 보태서 추징금 네, 2억 원을 네, 납부했다. 맞습니다. 예. 납부한 완납한 시점이 언제죠? 그게 뭐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을 정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가 미국 로스쿨에 유학
가는 시점에 집을 정리해서 미국 오길 준비를 할 때 아마 그 중에 일부를 해서 완납했을 겁니다. 아마 2002년 건데 제가 2005년 이후 사건 때문에 정치 규제도 한 3년 됐는데 예. 그때 사면 복권 안 되고 끝까지 산 거의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 가는 시점에 아마 완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의 완납은 언제 이뤄진 거죠? 그거는 액수가 커서 예. 그것도 아주 황당한 케이스 3개를 묶어가지고 해서 액수도 9억 정도가 넘었는데 총 추징 완납은 2024년 아마 작년, 재작년쯤 됐을 거예요. 2023년 정도요?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기서 이제 소위 증여세라는 게 나옵니다. 네. 전두환 씨 같은 분들이 추징금 이렇게 내라 그러면 안 냈다 이런 게 뉴스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냥 배째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아마 했다고 생각되는데 가산, 중가산 증여세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추징금을 매길 어떤 문제가 되는 돈에다가 추징금을 매기고 보통 이것이 한번 벌을 주는 건데 이중 처벌로 증여세를 또 부과한 겁니다. 제때 안 내면요. 아니 추징금 제때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추징금도 내게 하고 예. 동일한 건도 증여세도 내게 한 겁니다. 아 예. 근데 그 증여세가 그냥이 아니고 중과산이라고 해서 매달 3%에서 1, 2%가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추징금 가령 9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1억 2천인가를 내게 된 건데 이 1억 2천이 제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냐 그 해당하는 것만 2억 1천만 원을 냈습니다. 예. 그 자료도 페이스북에 그건 올리셨죠? 이미 올렸죠. 왜냐하면 예. 좀 띄워주시죠.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네, 이거죠. 네, 저거고 이제 더 자세한 저거 아마 저건 최종적으로 2억 천을 낸 것이고 저것도 아마 디테일이 있을 텐데요. 네. 매달 뭐 해서 가령 뭐 제가 뭐 대학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예. 200만 원을 냈다, 300만 원을 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을 냈어요. 500만 원 줄었잖아요. 휴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이게 700만 원, 다음 달에 700만 원이 돼 증여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중과산. 중과산이 되니까 그 또 300만 원을 내면 그 다음 달에 또 8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억 2천으로 시작한 게 저 7월 며칠쯤에 보면은 네. 1억 7천까지 올라가서 제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것은 첫째, 추징이 아니라 저 벌금, 저 증여세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둘째, 증여세를 일거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반을 내도 또 올라가니까 유일한 방법은 한 방에 털어야 되는데 그게 1억 4천 정도가 됐을 때 그 누구한테 제가 그때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네. 아니고 누구한테 1억 4천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저의 오랜 지인들한테 1,000만 원씩만 빌려줘라. 예. 다차용증 쓰고 이자 갚고 5년 내에 갚겠다. 정 안 되면 조금 더 미뤄서라도 갚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눈물겨운 돈 1,000만 원씩을 모아서 예.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도 당연히 똑같은 거고요. 이자율도 똑같이 계산한 거고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자 계속 내다가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증여세 완납된 시점이 2018년 4월. 증여세는 돼 그쯤 있고요. 될 겁니다. 예. 예. 그게 결국은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 예. 갚고 채무 조정을 한 거죠. 그것을 사채 개인의 채무로 만들어서 그걸 갚아간 거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순서를 그다음에 뭘로 바꿨느냐. 우선 증여세를 내고 그다음에는 자 증여세가 있고 추징금이 있고 개인 채무가 참 창피하네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예. 있는데 증여세를 갚고 그다음에는 추징을 갚아야죠.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지인들의 개인 채무를 갚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증여세 완납이 2018년 4월로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중간에 2018년 4월 4일, 5일, 또 5일, 5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단위로 계속 이렇게 납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1,000만 원을 14명한테 빌려서 그게 아마 갚은 그날 일단 그날이 납부- 아니라 예. 아마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 한꺼번에 빌려서 상당액은 아마 하루에 다 이렇게 계좌로 받아서 갚았을 거예요. 예, 날짜가 4월 5일에 쭉 1,000만 원씩 들어간 걸로 나오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요. 그렇게 여섯 건이 다 했는데도 마지막에 4천만 원이 안 돼서 예,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한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개인 채무는 다 1억 4천만 원은 그래서 만나고요? 사실 저게요. 추징금을 한 9억에 대한 거를 제가 정말 천신만고를 다 갚았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저 1억 4천의 사적 채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갚아야 되겠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오래 끌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역으로 이제 제가 신용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돼서 예. 농협대출을 받아서 그걸 싹 갚아버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농협대출만 갚으면 됩니다. 예. 농협대출은 총리 후보자 되신 뒤에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후보자 된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가장 최근 가장 최근입니다. 그걸 예. 왜냐면은 이제 이거 추징금 다 갖고 이걸 해야 되겠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어서 예. 예. 그러면 금융기관의 대출만 갚으면 되는 상황. 예. 돈 얘기를 자꾸 드려서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아 이거 얘기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만 청문회에서 쟁점이 꽤 될 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뭐 저도 여쭤보시면은 예. 제가 아예 좀 그만 좀 봐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5년간의 소득은 5억 정도고 그런데 지출액은 13억 정도다. 네. 8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번 돈에 비해서 쓴 돈이 많다. 이 8억은 무슨 돈이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했거든요. 반박하신다면요? 우리 주진 의원님이 저런 거 계산을 참 잘하시나 봐요. 예. 근데 우선 주진 의원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까지를 집어놨어요. 제가 참 지금 또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아이를 이제 애들 엄마가 사실상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학교에 쭉 성장하고 하는 과정을 돌봤는데 거기서의 학비 이렇게 이제 지난해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 유학 갔는데 뭐 그런 비용 다 포함한 것이 제가 부담했다고 전제한 거잖아요. 제가 예. 아니라고 이미 설명했는데 그거 빼고 나면은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저거 추징금 빼고 난 게 한 그 유학비나 이런 것들을 좀 빼야 된다.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제가 쓴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5억 정도 될 텐데 맞습니다. 세비 외에 그 정도의 수입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그 사이에 재혼하면서 결혼 축의금도 있었고 예. 또 장인어른 들어서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2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의 그런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네. 동안. 그건 뭐 다른 중진 의원들도 그 정도의 수입은 들어온다는 중진이 아니라 그냥 초선이라도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조사가 뭐 애사가 있거나 조의금이나 축의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거고 자료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자료를 원래 내야 될 날짜가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계산해서 저희도 기억 안 되는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이론이라도 틀리면 또 혼날까 봐 그거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 다 지금 확인해서 다 근거까지 정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대략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라든가 야당 의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저희가 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지금까지도 드렸고 드릴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비용 또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익 등등이면 그렇습니다.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자,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야당인 시절에는 또 하셨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다만 야당이라고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열성이라든가 의혹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야당으로 살 수 있는 범위지만 그럼요. 그렇게 하실 예.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아니라고 했으면은 그 얘기가 맞는 말인가 아닌가는 좀 짚어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좀 의외의 상황이 있어도 자료를 제시하면 그건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자,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게 된다면 의혹을 많이 제기한 야당과도 협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구상이세요? 많이 들으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요 며칠 저녁에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이런저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좀 비교적 평화로운 것 같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내는 정말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안하죠.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1,000만 원씩 꿔준 것 때문에 막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집사람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제가 일단 첫째는 제 마음속에서 분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분심이나 대결심.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집권을 한 세력이고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정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싸워온 입장이고 예. 그 과정에서는 때로 저도 누구 못지않은 공격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국민들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고 안심과 안정을 만드는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걸 왜 저 틀린 얘기 하자고 욱 하는 게 있어도 참고 이렇게 최대한도로 예. 마음을 좀 이렇게 평화롭게 하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는 쪽으로 가서 저는 야당 의원들을 야당 원내대표보다 더 많이 만나는 총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준비한다고 저도 책을 한 2번 더 읽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기록도 보고 증여세 기록도 보고 예. 숫자를 오늘 많이 봤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24, 25일 양일간이죠. 예. 인사청문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였습니다.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퍼실. 널 때는 향긋, 말릴 땐 꾹꾹. 냄새 원인 잡는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구중 효소가 냄새 원인 물질을 싹. 햇살에 말린 것 같네. 상쾌한 실내 건조, 딥클린이 답이다.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꿉니다. 그때마다 현대해상도 함께 영역을 넓히죠.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현대해상. 지난 5월 27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 핵심은 30조 원의 추경 편성이었습니다. 당선이 돼 취임하면 당일에 여야 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30조 5천억 원의 추경 편성을 의결했습니다. 곧바로 야당에선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급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5월 27일에 했던 30조 원 추경 공약과 24일 지난 오늘의 비판 성명은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닐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대.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원샷. 자연과의 접촉 시간이 오래될수록 신선해진다, 건강해진다. 자연 정수 기간 40년.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가우디의 팔레트.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네, 오늘 자정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제 무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 그리고 인사, 새 정부 출범 2주일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윤종군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정성국 의원이 토론자로 나옵니다. 네, 5대0 라이브는 마치고 저는 오늘 자정 논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